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영수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다음 달 11일에 치러질 강서구청장 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배종호 세안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어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고요. 민생을 주제로 만나자라고 했는데요. 두 분께서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듣겠습니다. 이 영수회담이라는 게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7, 80년대 권위주의 독재 시대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만 네. 해도 이 독재 정부에서 독재를 행사하면 야당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거에 독재 정부 대통령이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없어져야 되는 거냐면 야당 대표는 법적인 헌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 아니에요? 그 입법부 내에서는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여당하고 끼어들면서 영수회담, 이게 수령회담 비슷한 거거든요. 배우 막후 실세들끼리 회담을 하자 이건데 예. 이게 정치 선진화 측면이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렇게 만약 여야 간에 민생에 대해서 협치를 하겠다면 그 원내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끼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구시대의 잔재라고 하는 거예요. 구시대의 잔재고 옛날 얘기인데 이거를 대통령같이 법치주의에 되게 입각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 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면 당대표들을 다 모아서 입법부 대표와 대통령의 회담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어떤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민생에 집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격에 맞지 않는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부터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시대 잔재다,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분명한 것은 여권의 중심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야권의 중심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정치 현실이거든요. 따라서 여권의 중심인 대통령 그리고 또 야권의 중심인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지 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5개월이 됐지만 단 한 번도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범죄 피의자다라는 이유로 안 만났는데요. 이런 것은 우리 정치사에 한 번도 없었고요. 세계 정치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결 정치만 하고 있어요. 전 정권 때리기, 또 야당 탄압, 제1야당 대표 죽이기, 그리고 또 대대적으로 방송, 언론계 장악, 이런 이제 대결 중심의 정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민생이 실종되고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이런 상황. 따라서 정치를 정상화해야만이 민생도 챙길 수 있고 또 그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여러 차례 만나자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최소한 정기 국회 때까지 좀 정쟁을 없애고 만나자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사실상 사법 리스크 족쇄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검찰에 2년 가까이 한 400회 정도의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결국 탈탈 털어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부족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다라는 논리만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을 그런 명분은 사라졌다. 법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 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사 중이라는 사안을 예,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안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년 가까이 수사를 해가지고 예.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판 중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이제 재판 중이죠.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때는데 헌법 정신은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유죄냐 무죄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이 끝내야만이 무죄 또는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헌법 정신은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런 상황에서 범죄 피의자다라는 이유만으로
만남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화 정국을 통해서 좀 정치를 주도하겠다. 그래서 정치를 주도하면은 당장 목전에 닥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총선에도 플러스가 되겠다. 또 하나는 당내에서 본인이 좀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까지 합쳐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뭐 특별한 입장은 내지 않고 있잖아요.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세계적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왜 없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당수 체제, 당대표 체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원내각제를 하는 데서는 여당 대표가 수상을 해요. 야당 대표가 원내대표를 하든 뭐를 하는 거고 미국에서 당대표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정치 선진화 관련해서는 하나가 법치주의고 하나가 원내정당화예요. 아니 원내정당에 양당의 대표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근데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뭐를 이렇게 일괄 타결을 하고 이걸로 전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전국 정상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헌법적인 법률적인 권한도 없는 당대표가 야당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원내대표 있고 원내수석부대표 있어요. 이분들이 만나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뭐 민생을 정당화할 의지가 있으면 거기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하면 돼요. 아니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지만 법적인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증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 퇴행적으로 초법적 탈법적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야당 대표가 없었고 이런 당 대표 체제를 가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수회담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새로 뽑은 원내대표는 다 무력화해서 당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뭐 일괄 타결하고 나면 그걸로 뭐 다 하는 겁니까? 예. 이게 무지하게 그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예. 이재명 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타결 제안을 했습니까? 지금 만남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타결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뭐 본인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타결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얘기를 하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탈법적으로 또 초법적 주장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데 이재명 대표 주장 중에서 뭐가 탈법적이고 초법적 주장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차례 만나자고 제안도 했어요. 그러면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만나자라는 그 회담 제안을 하는 것이 뭐 초법적이고 탈법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말씀해 예. 주세요. 그리고 세계에 유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는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1년 5개월 동안 제1야당 대표를 안 만나는 것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형식과 시기에 대해서 다 맡겼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대1로 만나기 싫으면은 여당 대표를 포함해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반론까지 듣고 저희 주제 네. 넘어갈게요. 초법적 탈법적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는 주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불구속 기소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기각됐어요. 이게 법무부 장관을 탄핵할 사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초법적 탈법적이라고 하는 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어떤 의미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 얘기는 마치 구속영장 기각이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했고 이재명 대표가 서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법무부 장관을 탄핵할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주장들을 얘기하는 자,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여기까지만 우리 드릴게요. 부원장께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주장이 초법적이고 탈법적이라는 맞습니다. 얘기입니까? 예. 자, 그러면은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탄핵 소추안 발의는 3분의 1이 하고 그래서 과반이 넘으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탄핵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적 근거, 헌법적 근거를 주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원장께서는 왜 이런 주장이 탈법적이냐 초법적이냐 주장을 하는지 그건 논리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좀 넘어갈게요. 두 분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원내 지도부 인선이 좀 발표됐습니다. 원내 수석에 박주민 의원이 됐는데 일단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범친명 인사를 기용했다고 그렇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파 간의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리고 홍익표 후임 원내대표가 이제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일성이 통합하고 단합이에요. 그렇다면은 범친명, 친명 계파색이 좀 옅은 그런 사람을 기용을 해서 당의 통합 그리고 또 단합을 꾀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좀 개혁적이고 또 실력, 추진력 있는 인사를 기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 그리고 또 유동수 정책 수석 이런 분이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 그 이유는 지금까지 168석의 의석을 갖고 있었지만은 확실하게 좀 국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다운 색깔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개혁성이 있으면서도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기용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좀 국회 운영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컬러의 법안을 좀 올려서 국회의 주도권을 좀 갖고 그런 주도권을 총선 전국의 주도권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휴가 끝나면 이제 당직 개편도 하게 되고 이제 이 자리도 뭐 누군가가 이제 채우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비명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를 안고 갈지 아니면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책임은 물을지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는 뭐 정청래 최고위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속에 찬성한 사람들을 색출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거를 평가하거나 전망할 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이제 정치 평론의 영역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 바로 출마하고 그러고 나서 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원직을 갔거든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죠. 드물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전혀 다른 그림이라는 거는 뭐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전망인데 예, 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에 공천권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주자들을 양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총선 공천 내지는 총선 이후 또 이제 그 그림에서 봐야 이재명 대표의 이 전략들이 잘 이해가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비명계를 무조건 내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체제는 강화할 거다. 근데 네. 비명계 대표 주자인 박광홍은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명계 중에서 자기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룹은 이제 중용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쳐내는 정치권에서 흔히 이제 갈라치기나 속가치기라고 하는 속가내기라고 하는 전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저번 박광원 대표 때는 결선에도 못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친명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전술을 동시에 할 거고 그런 면에서 친정체제 강화 동시에 비명 일부에 대한 통합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이 연휴 사흘째고 이제 총선 말씀하셨는데 총선 전 이제 마지막 연휴 추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정치권에 특히나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이야기들도 나눌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민심이 지금 어디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수 진보 평론가 또 정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민주당에게 상당히 좀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망의 근거는 이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후폭풍이 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가까이 4개 차례나 압수수색이 아주 탈탈 전방위적으로 털었는데 결국 이제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동안 야당,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의 죽이기다.
라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민심과 여론이 형성이 되냐면은 지금 일방적으로 독주, 폭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좀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른바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강하게 작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가 50% 후반에서 심하게는 지금 60% 육박하는 그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 잘못한다. 그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까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만약에 전 정권 때리기, 또 야당 때리기, 뭐 노동단체,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때리기를 통해서 대결 정국으로 계속 간다면은 제가 볼 땐 당장 10월에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도 참패할 것이고 이런 기조가 계속이 되면은 결국 정권 심판론에 그런 기조가 강화되기 때문에 총선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또 여권에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국정 운영을 좀 바꿔야 된다. 대결적 국정 운영이 아니라 정치를 복원해서 상생의 그런 타협의 정치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추석 이후에 여론이 민주당 쪽으로 쏠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여론조사를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의 기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중 지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대통령 뭐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걸 봤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굳이 상대 정당의 대통령 할 때 지지율이 높은 거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퓰리즘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하고도 관계가 돼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하지만 5년 후 국민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지지율을 평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수 정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낮는 건 보수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위기가 안 좋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이제 나쁜 의미에서 이제 불통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요. 근데 저는 이번 총선 전망에서는 왜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건 없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운영 지지율이 40%를 밑돌았는데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정권 재창출도 했고 그리고 2012년에도 이제 152석 과반을 우리 당이 했고 근데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정권 심판론은 총선에 항상 상수예요. 정권을 심판하는 게 맞죠. 평가하는 거고. 근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견제론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낮은데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왜 거대 야당 견제론이 총선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 지금 제가 또 민주당 일부의 주장을 조법적이라는 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라거나 무죄를 입증하거나 검찰의 강압수사를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이 사법 리스크도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재판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럼 지금 민주당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가 무죄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정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저는 좀 입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주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고요. 선대위 면면을 봐도 그렇고요. 출정식 모습을 봐도 정말 여야가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뭐 당락을 가른 별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매번 선거에서 이기려고 이번 선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기존의 이제 역대 재보궐선거와 실제 총선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직접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게 연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구청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투표율이 한 30%예요. 평일에 또 하고 예, 있죠. 투표율이 한 30%인데 총선 같은 데 가면 최소한 50% 되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 30%가 나오면 양당에 정말 강성 지지층들이 나옵니다. 중도층까지 나온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중도층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30% 이상선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결과가 뭐 그래서 뭐 제가 역대 재보궐선거와 그다음 총선에 비슷하게 간 경우보다
전혀 다르게 간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는 뭐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여전히 뭐 우리가 민주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에서는 지역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와 지금 우리 당이 강서구청장 된 지 1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와 그 박원순 시장이 10여 년을 하셨고 강서구청장 민주당이 16년을 했어요. 그래 투표에 참여하신 국민들이 강서구의 낙후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에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전 구청장을 특별 사면 복권해가지고 다시 공천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보궐선거가 전 정권, 현 정권 심판론 이게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 심판론인데 지금 뭐 거대 야당 심판론 이 두 가지가 맞붙는 그런 성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게 되면 상당히 좀 타격이 큰 그런 선거가 되는 거죠. 양쪽 다요? 그래서 총선 전초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여권에 좀 불리한 게요. KBS, MBC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두 개 다 정권 심판론이 한 야권 심판론보다 10% 가까이 좀 높거든요. 그런 부분,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더 강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변수는 중도 무당층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 격전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표에서 1500표 차이로 승부가 나는데, 이 중도 무당층이 어느 정도 이번 선거에 뛰어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강화되면 중도 무당층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제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우리 이제 부원장님 같은 경우는 한 30%를 얘기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한 30%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한 30%가 되면 결국은 여야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는 그런 조직표 선거로 끝나는데, 만약에 투표율이 30%가 높아졌다. 그래서 한 40에서 50% 간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여권에 불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다음 주에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청문회 일정도 있고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도 있는데, 글쎄요, 여야의 충돌이 약간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면에서 물론 이제 몇 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구설, 뭐 과거에 강성 발언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근데 이게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는데 이 판단이 불법적이지 않으면 좀 존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은 현장에서 바로 그 부서를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능력을 이 검증됐느냐를 가장 크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뭐 자기 이념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분이 일을 잘했고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MB 때 인물이라 해서 식상하다 하지만 그런 걸로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그렇다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보다 흠결이 더 크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일관되게 대통령의 취지를 이분들이 임용돼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결격 사유가 아니라면 네. 최소한 이거는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안 하고 이렇게 또 몇 달을 끌고 가는 이런, 그러면서 뭐 한쪽에서 협치 주장한다고 협치가 되겠습니까? 부결됐을 때를 말씀하시는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협치를 하려면요, 적임자를 추천을 해야 되겠죠. 결격자, 부적격자를 대통령께서 후보자로 지명하면, 만약에 그걸 협치라는 이유로 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이미 이제 범법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을 했잖아요. 무려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신고해서 장기간 누락을 했는데, 이건 사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에 대해서 증여세 탈루, 이런 부분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표결을 합니다. 여기서 부결되면 이제 결국 낙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1988년 이번에 낙마하게 되면 또 두 번째 낙마가 되는데 이런 부분의 책임은 결국은 이 사람을 임명을 했던 대통령에게 지명을 했던 대통령에게 책임 돌아간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3명의 장관 후보자 신홍식 국방장관 후보자 그리고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또 김행 또 장관 후보자 여가부 이 세 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좀 대통령이 골랐을까라는 얘기가 좀 들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부적격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그런 지금 후보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장관 같은 경우가 만약에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군사 쿠데타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방의 그런 안전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인데도 블랙리스트 또 했고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관련해서 주식 파킹 문제가 지금 여러 차례 해명이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이것을 지금 여권에서도 이거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이게 인사 참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수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배종호 세안대학교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